이노용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 조선유동요.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예, 12월 넷째 주 KBL 루먼 팩트 1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벌써 저희가 12월 마지막 방송 아닌가요? 녹화가 오늘? 네, 그러니까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올해 마지막이네요, 정말? 네, 벌써 또 이렇게 한 해가 갑니다. 지금 이노용구 3년째인가요, 우리가? 저희가 이게 약간 헷갈리는데 2020년 초부터 제가 시작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2020년 그런가요? 예. 그 해 갖고 그래요. 예, 맞아요. 이게 나이 먹으니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조금 솔직히 실감이 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왜 그러세요? 나이를 한숨을 쉬세요. 한 살 더 먹으니까 싫어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2021년 마지막 방송인데 사실은 뭐 저희가 그럼 뭐 2021년 결산 뭐 이런 거 준비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는 늘 하던 대로, 하던 대로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12월 넷째 주 KBL 루먼 팩트 1부 순서 일단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JJK님이 저 이리농구 정말 좋아하고 내가 보는 시각과 기자들이 보는 시간 얼마나 다른가 또 다른 재미로 월요일마다 챙겨보는데 KT에 대해 야박한 것 같습니다. 나래는 비판 단점만, 허우는 잘하는 부분 부족한 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실망스럽습니다. 결과 오류부터. 지난주 일부 댓글이 정말 파이어가 났어요. 또 우리 허운 때문에. 네. 일단은 그 결과 오류 부분은 제가 그 자막 정리를 제가 잘못 넣어가지고. 저도 검수를 잘못했으니까 그 부분적으로 사과를 좀 드리고. 정말 사과드리고. 일단은 그 허운의 클러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제가 워낙 많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제 멘트도 확인하고 그리고 제가 그걸 잘못 말하진 않았는지 팩트 체크도 한 번 더 했습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또 체크를 했는데 일단은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때 아마 그렇게 얘기했어요. 김동욱의 부재가 큰데 KT가 그게 이제 조금 영향을 주는 게 어떤 이제 허운이나 정성우 그냥 단신 가드들만 뛰었을 때 어떤 KT의 어떤 클러치 경기력이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요 얘기였었죠. 제가 주장한 바가.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제가 어떤 오류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뭐 말 잘못한 게 있는지 생각해봤는데 저는 그 의견을 잘못 말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는 이거 제가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건 제 시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잘못 보고 있는가 싶어서 데이터도 체크를 해봤는데 일단 띄워두실 거예요. 이제 4쿼터 기록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4쿼터 국내 선수 득점 랭킹 탑5의 야투율을 다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난주 방송 시점 기준으로. 다른 이제 허웅이나 오세근, 최준영, 안영준 이 선수들이 허웅이랑 같이 탑5에 있는데요. 이 선수들은 2점 성공률은 50% 후반대에서 60%대, 3점 성공률은 40%대인데 허웅 선수는 2점 성공률 50%, 3점 성공률 36.4%.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특정 경기 어떤 부진이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데이터적으로도 사실은 이게 잘못된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다르게 생각하시는 어떤 의견은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허운이 어쨌든 빅샷은 넣으니까.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의 어떤 이제 조금 야투가 오락가락하는 점은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 대립을 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그거는 이제 제가 그냥 제 의견이니까 제 시각은 그렇다. 이렇게 좀 맞는 말씀 같아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라네를 계속 비판하는 게 아니라 KT는 이제 우승권이기 때문에 그 우승권에 따른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위기 대처 뭐 이런 부분 얘기를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좋은 선수라는 거 이제 깔고 가는 거죠. 깔고 가는 거고 허운도 지금 이제 부상에 대한 또 후유증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팀 내에서의 어떤 그 얘기들이 지금 수비를 굉장히 충실하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올바르다. 대신에 공격이 기복이 좀 심한데 그 부분을 실제적으로 코칭 스태프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롤을 주죠. 그렇죠. 그게 이제 허운 선수가 굉장히 매력적인 선수인 동시에 그 부분을 풀어나갈 때 어떤 절대 에이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 이런 부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렇습니다. 계속 이제 허운 선수에 대해서 이제 좋은 점 얘기하고 나쁜 점 얘기하면 나쁜 점에 대해서만 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뭐 이제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가 뭐 특정 선수나 팀을 그렇다고 허운 선수가 뭐가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괜찮다 잘한다 너무 잘한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그냥 쭉 이제 뭐 2021년 마무리하면서 돌이켜 보면은 강팀 팬분들은 저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강팀은 자꾸 비판을 많이 하긴 해요. 왜냐면은 이제 저희가 뭐 KT 9연승하고 너무 잘하고 있다. SK 7연승하고 너무 잘하고 있다. 사실 이거는 너무 뻔한 얘기고 결국 이 팀은 우승권 에서 경쟁하는 팀이니까 그러면은
그 승리를 챙기는 와중에도 보이는 어떤 약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이게 향후에 뭐 이제 강팀끼리 매치업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 거냐, 사실은 그걸 얘기하는 게 저희만의 색깔이지, 저희가 그냥 무작정 칭찬하는 거는 또 저희 색깔은 아니긴 하거든요. 저희가. 그렇죠. 우리 썸띵 뉴를 좀 이제 얘기를 많이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시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 주시고, 그게 만약에 좀 이제 오바를 했다, 마지노선을 넘을 수 있잖아요. 마지노선을 넘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HJ님께서 3라운드 끝날 쯤에 이번 시즌 최종 순위 예측 한번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하겠습니다. 자, 3라운드 이제 얼마 남았죠? 3라운드 이제 한 중반 넘어간 걸로 아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올스타 휴식기 있지 않습니까? 1월 그렇죠. 중순에. 예, 그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어떤 말씀 드렸냐면, 예전 방송 찾아보시면 제가 2회분 출연료를 걸고 그렇죠. 2개 이상 틀릴 시, 올스타 브레이크 때 제가 최종 순위 예측을 해서 6강 예측을 해서 2개 이상 틀릴 시 제가 다 쏘겠다고, 스타벅스 상품권을 다 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예. 혹시 뭐 같이 출연하는 패널에게 뭐 떨어지는 거 없습니까? 있을 리가 있나요? 괜찮습니다. 저는 뭐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늘 이득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까와이 레너드님이 두 기자님 아프리카 TV 중계 좋은 것 같습니다. 무조건 시청 갑니다. 별풍 리액션 잘 준비하셔야 할 듯. 예. 기대되네. 이런 거 잘합니다. 예. 아프리카 많이 해봤어요 제가. 그렇죠. 예전에 또 이제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뭐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야심차게 기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동희 기자 액션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저는 뭐 이제 요렇게 요거 말고 세발 족발 아트. 족발 드시면서 족발 아트. 족발 드시면서 요거 아니에요. 신청하시는 거. 여기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자, 그러면 1부 KCC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CC가 요즘 좋지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주에도 KT 인상공사에 잇따라졌고요. 대패도 이제 뭐 아무래도 강팀한테는 대패를 당하고 있고, 이제 조금 잘하는 경기도 결국에는 다득점, 다실점, 접전패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KCC가 지금 10승 16패 9위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랄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 베가본드 농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한계가 드러나는 라운드가 거듭되면서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죠. 뭐 이제 저희가 얘기해왔던 게 뭐 이제 지역 방어 빈도를 늘린다든지, 그리고 라거나의 어떤 슈팅 위치가 이제 3점 라인 밖으로, 미드레인지에서 3점 라인 밖으로 간다든지, 이런 이제 변화를 통해서 KCC가 나름 이제 조금 그냥 변화를 만들어내면서 그 끄역지게 승리를 하나씩은 가져가는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도 어느 정도 다 상대 팀들이 준비를 하고 나온다. 그래서 그러면서 좀 한계가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간 경기 결과를 보면 최근에 보면 KCC가 실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실점이 굉장히 많은데,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전천지 감독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이정현하고 유현준 선수 지금 좀 부상이지만 그 정창현이 빠져나갔을 때 이정현과 유현준은 이제 수비 공간이 맞지 않는다. 그렇죠. 김지한 같은 경우에도 에이스 수비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잘하지 못한다. 근데 정창현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외곽 수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거기에 라거나 선수가 물론 공격에서는 굉장히 좋고 트랜지션 좋은데 수비에서의 어떤 그 지친 모습들이 있어요. 이게 그 라거나 선수의 어떤 그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해치했을 때 커버가 굉장히 빠른 선수고, 여기 구석구석 이제 쳐주는 어떤 그 팀 디펜스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라거나 선수를 이렇게 보면 3점슛 빈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두 시즌 보면 라그나 선수 3점슛이 이제 경기당 평균 0.1개였어요. 그 3시즌 전까지만 해도 3점슛의 어떤 시도가 거의 없었던 선수인데, 그렇죠. 최근에 보면 올 시즌 0.9개를 합니다. 물론 성공률 굉장히 좋아요. 39.3%. 오픈 찬스에서만 셀렉션을 가지고 던진다는 거죠. 이 부분은 괜찮은데, 그래서 별 무리가 없는 그런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문제점을 발생을 시키느냐 하면, KCC 팀 구조상 라거나 선수는 골 밑에서 어떤 절대적인 그런 선수잖아요. 그렇죠. 이 선수가 이제 3점슛 밖으로 빠지게 되면 39%라고 그러면 3개 중에 1개 또 5개 중에 2개 정도 넣는다는 건데 굉장히 좋죠. 근데 나머지 3개 같은 경우에 그러면 리바운드를 뺏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너무너무 높아진다. 다른 팀에 비해서.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이제 송교창 선수가 이탈을 하면서 김상규 선수가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있지만
결국은 라거나 선수였던 비중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오히려 더 실제적으로는 골 밑에서 뭔가 비벼주는 더욱더 치열하게 비벼주는 모습들이 좀 더 KCC에겐 좋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라거나 선수가 이제 밖으로 빠지면서 석점을 던지는 어떤 빈도가 높아지는 것 자체가 성공률과는 상관없이 KCC의 시스템 자체를 어느 정도 오류에 빠지게 만든다.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면서 실점률도 높아지고 뭐 득점률도 높아지면 실점률도 높아진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라거나라는 선수가 KBL에 데뷔하고 나서 쭉 거쳐온 과정들을 봤을 때 이 선수가 가진 가장 큰 강점은 저는 풋백 득점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가 데뷔할 때부터 조금씩 뭐 기량이 성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지만은 어쨌든 공격에서 스킬셋이 뭐 굉장한 선수라든지 뭐 이제 알고도 못 막는 그런 어떤 유리한 기술을 자랑한 선수는 아니거든요. 다만 엄청난 어떤 기동성 그리고 페인트 존으로 달려 들어가서 공격 리바운드 자꾸 풋백 득점하는 그 어떤 마당새 같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한 강점인데 그러면서 은근히 굉장히 강한 스타일.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라거나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 당연히 이제 뭐 3점 라인 밖에서 슛을 던지는 선수가 공격 리바운드 가담은 당연히 현실적으로 확률적으로 확 떨어지니까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라거나의 어떤 강점을 이제 사실은 좀 감추게 되는 어떤 요소가 된다. 다만 이제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어쩔 수 없는 또 선택인 것 같기도 하다. KCC 그렇죠. 시장에서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KCC도 이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사실 전창진 감독님도 성향상 센터가 3점 던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십니다. 원래 투포인트 게임. 네, 그렇죠. 이 점을 가장 중요시 하시고 사실 타일러 데이비스와도 그런 부분에서 지난 시즌에 많은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어떤 빅맨은 어쨌든 리바운드 가담이 우선이다. 공격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라거나가 이렇게 많이 던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KCC가 지금 부상자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어떤 약간 일종의 미봉책을 쓰느라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즉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KCC의 어떤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강점이 될 수 있는 트랜지션 게임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세트 오펜스가 그만큼 많아지고 거기에서 라거나 선수의 어떤 3점슛 빈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라거나 선수, 이정현 선수의 어떤 그 2대2 공격이 지난 시즌까지는 어떤 승부처의 메뉴였는데 그러면서 이정현 선수가 얹어놓고 그게 들어가면 다행이고 안 들어갔을 경우에 외국인 선수가 이제 블록을 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동환 기자 말한 것처럼 라거나 선수가 공격 리바운드 잡아서 백 득점하는 그런 어떤 그런 이제 형태로 승부처에서 많이 활용이 됐는데 이 부분이 좀 깨져 있다는 그런 이제 그렇죠. 반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실점 아까 얘기도 했지만은, 그러니까 KCC 같은 경우도 사실은 2라운드 막판부터 어떤 2-3 존을 되게 빈도를 높이면서 네. 이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동현 기자 한 2주 전에 또 얘기를 하셨죠. 어떤 확률 게임으로 지역 방어를 활용하는 것.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예. KCC가 뭐 2-3 지역 방어라든가 지역 방어의 어떤 변형 형태를 좀 많이 쓰는 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곽에서 어떤 수비 개개인의 수비 수준이 높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1대1 대인 방어가 쉽지 않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2대2 공격이 딱 나왔을 때 라거나 선수가 해치해주고 백해주고 어떤 삭삭 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공격에서 어떤 체력을 갖다가 많이 소모를 하게 되면 라거나 선수 그걸 해버리면 공격에서의 어떤 에너지가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역 방어에 뭐 강점이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근데 저는 지금 KCC가 쓰는 또 하나의 큰 이유는 체력 세이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부상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돌아오는 선수도 예를 들어서 정창근 선수가 최근에 돌아왔지만 좀 사실 몸 상태가 100%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체력 세이브를 위해서라도 좀 존 디펜스를 서는 동안 어쨌든 약간은 좀 서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가만히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사실은 상대팀들 이제는 준비를 다 하고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실점이 많아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지역방어 섰을 때 사실 지역방어 뭐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역방어 섰을 때는 좀 리치가 긴 선수들이 디플렉션을 하면서 뭔가 3점을 만들기 직전까지 좀 어렵게 가야 되는데 그물망을 만들어줘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이 또 KCC는 좀 부족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 실점률 자체가 좀 급상승하게 되고 지역방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 석점을 많이 맞고 거기에서 또 대인방으로 돌리자니 대인방어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이 좀 깨지는 그런 모습들 같아 보이면서 베가본드 농구가 한계에 다다랐다. 역시 그래서 사람은 역시 그 기본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아무리 실전적으로 뭘 하려고 해도 네. 기본적인 어떤 토양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마디만 하자면은 네. 치킨 안 먹고 네. 치킨 무만 먹는다고. 나 치킨 얘기할 줄 알았어.
밥 아니면 치킨인 줄 알았어. 예. 네. 피자 혹은 치킨일 줄 알았어요. 예. 네, 아니 피자 시켰는데 그 사이드 스파게티 먹는다고 별 차지 않거든요. 그렇죠. 피자를 먹어야죠. 피자를 먹어줘야죠. 네, 그래야 예. 칼로리가 쭉쭉 올라가면 살이 찌기 그렇죠.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스파게티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라면 끓여 먹게 되거든요. 그렇죠. 탄수화물 안 돼요. 예,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KCC가 지금 피자가 없는 상태. 좀 안타깝긴 한데 네. 어떻게 반등을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현대모비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현대모비스 12승 13패 현재 5위고요. 이제 주중에 오리온과 2차 연장 접전 끝에 패했는데 가스공사전에서 39점 차 대승을 거뒀습니다. 네. 예, 제가 어제 이 가스공사의 경기 현장에 있었거든요. 네. 대구 실내체육관이 이번 시즌 분위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응원 열기 자체 되게 뜨거운데 네. 와 진짜 도서관인 줄 알았어요. 후반전에. 예, 그 정도로 모비스가 그냥 압도를 해버렸습니다. 네. 사실은 저는 현대모비스가 이제 오리온한테 패하면서 이 팀이 그냥 꾸역꾸역 잘 나가는데 가스공사전에서는 굉장히 고전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대승을 거둬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저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가장 큰 것은 그러니까 2차 연장을 치르고 나면 보통 이제 감독님들 체력 세이브 부분에서 이제 떨어지니까 이거 되게 우려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이게 관건이다. 그리고 사실 전반에 잘하다가도 후반 되면 사실은 팀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실 네. 불안해지게 돼. 또 이제 현대모비스 올 시즌에 후반전이 늘 문제인 팀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날은 이제 전반 이미 한 30점 차 벌려놓고 네. 후반에 추격당하다가 분위기 확 바꿔서 다시 벌리고 이러면서 그냥 대승을 거뒀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게 있고 요거는 이제 가스공사 얘기할 때 또 따로 얘기했는데 가스공사의 어떤 존 디펜스의 어떤 문제점도 있었고 아무튼 현대모비스가 어쨌든 약간 이제 뭐 안정적이다라고 보긴 힘들지만은 이 5위, 6위 이 중위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은 아이팀 이제는 확실히 뭔가 저력이 생겼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외국 선수 교체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에릭 버크너의 어떤 모습도 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릭 버크너가 좀 어땠나요? 현장에서 봤을 때. 일단은 그 이제 유지학 감독님 말로는 자가격리 10일 하면서 체중이 7kg 빠져서 걸어다닐 때 휘청휘청한데요. 예, 아무래도 하체 근력도 많이 빠지니까 이제 좀 그런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출전 시간을 많이 가져갈 수가 없다. 오리온전에서도 거의 뭐 안 뛰었죠. 라션 토마스가 거의 다 뛰었고 원래는 이 가스공사전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뛰게 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좀 가비지 타임이 늘어나면서 좀 많이 뛴 건데 일단은 이제 유작 감독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피켓놀 때 빠르게 빠지고 받아먹고 잘 달리는 어떤 트레이니션 이런 걸 봤는데 막상 이제 경기를 보니까 생각보다 이타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 뭐 예를 들어 존 디펜스 공략한다고 해도 얼클락은 자기 지점에서 조금만 찬스 나면 그냥 과감하게 점퍼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많이 했는데 버크너는 좀 이타적인 부분 이건 사실은 예상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면서 좀 판단하겠지만은 그래도 고무적인 부분이 많이 돋보였다 이렇게 자체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좋을 때는 이렇게 잘 좋아져요. 이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이 에릭 버크너가 기본적으로 좋은 점은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흐름대로 게임을 해요. 그리고 팀 동료를 살려주고 거기에서 꾸준히를 해줘요. 이 부분은 지금 현대모비스에 필요한 부분. 그렇죠. 뭐 라션 토마스도 이제 그런 이제 스타일이긴 하지만 조금 더 에릭 버크너가 이타적인 플레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강팀하고 상대를 했을 때 과연 에릭 버크너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날 한국가스공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렉산더 혼자 뛰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나름 나쁘지는 않다.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김동준 선수가 이날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 쿼터에만 3점 4방을 터뜨렸는데 사실은 이 선수가 이전에도 한번 되게 좋은 경기를 하면서 되게 좀 인상 깊은 이현민 선수가 없을 때였죠. 그리고 이번엔 지금 서명진이 지금 팔꿈치인데가 좀 늘어나가지고 이제 김동준이 좀 많이 뛰었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그래서 유작 감독님 뭐 평가로는 농구의 길을 아는 선수다. 요것만큼은 이현민과 더불어서 가장 좋다. 그러니까 가장 큰 어떤 다른 가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디시전 메이킹이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그 디시전이 거의 옳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상황 판단, 그러니까 볼 흐름이나 공격의 흐름 자체를 이해하는 능력이 좋고 여기서 내가 이런 플레이를 해야 이게 상대가 수비가 더 흔들리겠구나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사실 서명진 선수 비판을 좀 많이 해오긴 했는데 서명진 선수랑 굳이 직접적으로 비교하면 서명진 선수는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 패스가 한 타임 늦는다든지 갑자기 뜬금없는 타이밍에 볼을
스코어링 에어를 밖에서 캐치해가지고 압박을 당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판단 미스가 되게 좀 잦은 편인데 턴오버도 많고 근데 김동준은 사실은 그런 게 없어서 좀 더 시원시원한 느낌이 들죠. 단순 스피드 때문만은 아니라 그런 점이 좀 강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석점 4방을 모두 꽂은 거는 어떻게 보면 그날 흐름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부분. 그러니까 외곽 슛은 이제 약점 중에 하나라고 꼽혔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실히 패스 타이밍이 한 타임 빨라. 그러니까 공을 잡으면 지체 없이 어디로 준다라는 표현, 뭐 준다 혹은 돌파를 한다, 슛을 쏜다. 이게 정확하게 바로바로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두경민은 이날 맡았는데 두경민을 맡으면서 어떤 파워의 어떤 약간씩 밀리는 모습들이 있긴 했지만 좀 끈적한 모습들 활동력을 가지고 가면서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현대모비스 그동안 이제 서명진이나 이현민이 가지지 못했던 어떤 수비의 끈적함 그리고 압박에서 어떤 탈압박 뭐 이런 부분은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김동준을 계속 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유작 감독이 그 두경민의 어떤 수비에 대해서도 이 선수 수비가 나름 괜찮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근데 제가 예전에 저 SK전을 봤을 때 김동준 선수를 갖다 넣었을 때 김선영 선수의 어떤 스피드를 좀 따라가지 못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들 거기서 이제 4득점을 연속으로 주면서 거기서 무너진 게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김동준 선수의 수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경험의 부족으로 김상영 선수가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은 김상영 선수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런 스피드에 못 받쳐줘서 굉장히 빠른 선수한테는 좀 약하고 두경민도 빠르긴 하죠. 빠르긴 하지만은 그 어떤 파워와 스피드를 같이 가지고 가는 그런 선수에게는 좀 더 강한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수비적인 부분은 좀 지켜보고 어쨌든 이제 지금 서명 선수가 아주 작은 부상, 가벼운 부상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좀 기회를 얻을 테니까 저희가 계속 좀 면밀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작 감독님이 이대로 계속 가면 언젠가 주전으로 뛰어야 될 선수가 아닌가. 사실 이 정도 칭찬을 잘 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흥미로운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지켜보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에릭 베코너와 김동준이 가세를 하면서 지금 현대모비스가 시즌 전에 계획했던 어떤 그런 구상대로 로테이션 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더블 스쿼드, 축구 더블 스쿼드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 이렇게 나왔다가 4명 갑자기 한꺼번에 쑥 바뀌면서 나오고. 그래서 지금 버크너의 몸 상태가 더 올라오면은 아마 출전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더 진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이런 상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빅맨즈, 윙, 가드 전부 다 2-3명씩의 어떤 그러니까 뭐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또이또인데 좋게 얘기하면은 주전과 벤치의 어떤 기량 차이가 없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고무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리온전에서 연장 2차 연장 혈투를 벌이면서도 패액진 했지만 가스공사전에서 바로 회복했던 이유도 기본적으로 이제 로테이션이 굉장히 좀 잘 됐기 때문이고 이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대모비스가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좀 이제 강해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근데 이제 버크나 김동준이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인가. 그리고 강팀하고 게임을 했을 때 물론 뭐 오리온이나 가스공사도 강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SK라든가 KT라든가 KGC 이런 팀들하고 했을 때 이 코어가 어떤 힘을 발휘할 것인가. 거기에서는 또 약점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리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오리온 13승 12패 4위고요. 현대모비스, 삼성 전부 다 정말 접전 끝에 이겼습니다. 이 팀 일단은 모비스 2차 연장 정말 엄청난 혈투였고 이 이대성과 할로웨이 이승현이 엄청난 시간을 뛰면서 너무 많이 뛰었어요. 너무 많이 뛰었어요. 할로웨이가 50분 뛰었고 이대성이 41분 뛰었고 이승현이 거의 49분 30초인가 뛰었고 이정현도 40분 이상 뛰었어요. 이제 경기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취재진으로부터 강원철 감독이 질문을 받았는데 이대성과 이승현의 어떤 승부욕 때문에 뺄 수 없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좀 논란이 됐어요. 사실은 이 혹사 논란 아니냐. 그리고 이게 그 강원철 감독의 답변이 사실 합리적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플랜 B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뛰는 거는 좀 아니죠. 그러니까 50분을 내내 뛴다. 사실 이제 외국인 선수 한 명을 이제 출전시켜도 그 선수에 대한 어떤 그 휴식 보장, 왜 휴식 보장을 하냐면 일단 효율성이 떨어지고 두 번째는 부상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30에서 35분 정도를 뛰면서 4, 5분 정도는 이 외국인 선수가 없었을 때 어떤 그 플랜을 마련하는데 이날은 그냥 갈았어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든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주전들을 최대한 많이 기용한 게임이 아니었나 싶고 그러니까 이게 뭐 강우재 감독님 표면적으로는 뭐 투혼 때문이다 이렇게 승부욕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에는 감독님 좀 절박하셨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절박했는데 강우재 감독님이 작전 타임 때 항상 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재동 선수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하라고 그런 거를. 그렇죠. 그 이거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해야죠. 이것도 이 출전 시간을 로테이션 정상적인 로테이션 운영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글쎄. 너무 이 정도의 출전 시간은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이 이승현의 출전 시간이 많았던 건 지난 시즌부터 조금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긴 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 결국에는 뭐 이종현이 좀 나간 부분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경기에서도 이렇게 많이 뛰었고, 그러니까 오리온이 그러니까 이 멤버를 보면은 되게 화려하잖아요. 주전 라인업이. 네. 화려한데 또 은근 보면 또 벤치의 어떤 약점이 있고 이거를 결국에는 시즌 개막 후 지금 이제 3라운드 들었는데 이거를 좀 보완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이제 계속 테스트를 해보면서 어떤 6맨, 7맨이라고 말하는 어떤 선수들, 그러니까 이런 주전 선수들 체력 세이브를 도와줄 10분 정도 쓸 수 있는 선수를 발굴을 좀 더 했어야 됐는데 지금 사실은 발굴된 선수는 더 없는 것 같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운영의 또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온은 현대모비스전에서 좀 이렇게 뛰었고 그 승리 갖다 거뒀어요. 이대영 선수 발을 질질 끄는 상태에서도 뭐 결승 3점 슛을 넣으면서 오랜만에 이제 클러치 능력을 보여줬는데 이게 뭐 이동환 기자가 잘 얘기했던 것처럼 미드레인지 게임이 좋아지면서 클러치 상황에서의 어떤 경쟁력이 조금씩 확보가 되고 있다. 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스타일이 완전 바뀌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여전히 볼 허그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슛 셀렉션이 예전에는 좀 더 터프했다면 그 터프함은 좀 이제 갈아서 미드레인지 점퍼를 하든지 아니면 석점 슛을 넣든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리온이 외국 선수. 그렇죠. 사실 이제 지난주에 마커스 데릭슨이 이제 도핑 테스트 적발로 이제 퇴출? 떠났다. 어떤 말씀을 드렸었는데 퇴출이죠. 제임스 메이스가 이제 여기는 대체 선수로 다시 왔습니다. 25일에 입국을 했고요. 본인 SNS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1월 4일에 격리 해제되면은 이제 합류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뭐 너무 잘하는 이름이잖아요. 18, 19 시즌에 또 LG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후에 19, 20 시즌 앞도 KC랑 계약했는데 이게 뭐 불발이 되면서 이제 한국에서 볼 수 없었는데 최근에는 뭐 중국 바레인 푸에르토리코 리그에서 뛰었습니다. 근데 그 이제 현장 반응을 조금 들어보니까 예전에 그 메이스를 생각하면 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메이스의 최근 어떤 동향을 좀 체크하신 어떤 분들의 말에 따르면, 그러니까 나이도 많고 이 선수가 86년생이니까 이제 나이 뭐 완전 노장이죠. 사실은 노장이고. 사실 예전에 SK, LG 있을 때부터 무릎 이슈는 늘 있어 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조금 더 악화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어떤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예전에 그 메이스 선수는 뭐랄까 그냥 야생마였죠. 그렇죠. 닭돌. 골 밑에서 슛을 던졌어요. 불발돼요. 다시 리바운드를 잡아요. 던졌어요. 또 다시 리바운드를 잡아요. 그리고 패스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시 몸으로 밀고 공간을 만들고 다시 슛을 쏴요. 또 리바운드를 잡아요. 정말로. LG에서 특히 그게 심했죠. LG 시절 때 현지혁 감독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 현지혁 감독도 사실 별다른 플레이는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메이스고였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선수가 보면은 항상 리바운드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었죠. 그렇죠. 많이 잡았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보면은 좀 더 정제돼 있는데 뭐 3점슛 비율이 좀 늘어났고 슈팅은 예전부터 사실은 좋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이 선수가.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석점슛 성공률은 괜찮은데 일단 운동 능력 자체가 스피드가 살짝 좀 떨어진 그런 느낌이고 트랜지션이 좀 잘 예전보다는 좀 약해진 그런 느낌. 그리고 골밑 돌파를 하면서 골 밑에 공간을 만들어냈던 그 특유의 무브가 있는데 그거는 해요. 하는데 그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오리온에 딱 오게 되면 오리온이 이제 또 재능 농구의 어떤 끝판왕으로 갈 수 있겠죠. 그렇죠. 이대성 한번, 이승현 한번, 메이스 한번, 그다음에 머피는 머피대로 좀 이렇게 접착제처럼 잘 이어보려고 그런다고 자기도 한번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름 이제 손익이 확실한 어떤 카드인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보죠. 저는 무릎 이슈가 가장 걱정되는 게 뭐 공격에서 효율성도 있지만 수비에서 서 있는 모습이 많이 나올까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또 이제 이승현의 어떤 부담 그리고 사실은 라둘리차도 뭐 공격도 공격인데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건 수비에서 사이즈 대비 존재감이 전혀 없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오리온은 또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니까 이거는 조금 지켜는 한번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그나마 이제 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머피를 1옵션으로 놓고 이 메이스를 2옵션으로 넣는데, 이 2옵션으로 넣는다는 얘기는 10에서 한 15분 정도 뛰게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벤치 에이스로 만들어서 메이스 중심으로 공격을 하고 거기서 잘 버티고 그다음에 머피에게 바통을 탁 넘겨주는 거. 저는 이게 가장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지켜보죠. 네,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SK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K가 뭐 여전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18승 8패 2위고요. 네. DB 삼성을 모두 잡았었고 네. KT에 패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KT에게 졌는데 2연승을 거두긴 했어요. 네. 2연승을 거두는데 2연승이 사실 뭐 굉장히 뭐 그 경기력이 나쁘지가 않았고 SK 특유의 어떤 그런 모습들, 특히 수비적으로 굉장히 좀 탄탄한 모습들을 보였었고, 그래서 승리를 갖다 거두면서 KT전을 맞았는데 KT에게 4점 차로 패했습니다. 네. 패했는데 사실은 중간까지는 거의 완패 분위기였다가 막판에 이렇게 따라잡으면서 패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SK가 그 전에 두 번의 맞대결에서 KT를 모두 잡았다가 이제 네. 허훈이 온 뒤로 어떤 처음 맞대결이었고, 그렇죠. 사실 되게 기대감이 커져 있었는데 사실 중반까지 경기 내용은 좀 약간 진짜 원사이드한 네.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에 저희가 SK, KT 그리고 KGC 정도까지는 사실은 상위권끼리였던 맞대결에서의 어떤 모습에 초점을 좀 많이 맞추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SK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기 때문에 또 이제 제가 약간 어떤 아쉬운 점들 어떤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지금 SK가 원희가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2, 3라운드 특히 1라운드도 좋았지만 3라운드 특히 또 잘해주고 있는데, 이 팀도 약간의 어떤 이제 그 리머텍 계속 저희가 얘기했던 어떤 그거 기반에 조금은 이제 좀 뭐랄까 틀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그래서 어떤 그 밖에 어떤 새로운 어떤 옵션이 좀 드러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조금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아 맞아요. 네. 저도 네. 정확하게 좀 동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자밀원이가 이제 콤보를 사용합니다. KT전에 이렇게 보면 라렌이 수비가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스핀 무브에 의한 플로터, 이 콤보를 계속 사용을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득점을 해줘요. 그렇죠. 근데 나머지가 없어. KT하고 패할 때, 아니 KT하고 20점 차로 싹 벌어질 때 보면 나머지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 자밀원의 그런 이제 그 언터처블 콤비네이션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데 그 의존도가 굉장히 좀 과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계속 꾸준히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KT가 이 부분을 갖다 막기 위해서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국내 선수를 붙이고 거기에 라렌이 뭐 헬프를 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스펠맨 수비법, 스펠맨 어떤 수비법처럼 이런 변형을 가하든지, 아니면 라렌이 정말 공격 포기하고 자밀원인을 정확하게 맞으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밸런스 깨지니까. 그래서 이 자밀원이의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상수에 가깝다. 근데 그러면 또 하나 플러스 알파를, KT의 어떤 수비를 갖다 깨기 위해서는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알파가 사실은 김선영, 최준영, 안영준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김선영 부진했고 최준영 선수 15득점 넣었지만 야투 30.3% 효율이 떨어졌고요. 안영준이 그나마 그 스트레치를 갖다가 하면서 석점이 잘 들어가면서 21점을 넣었는데, 그 이런 시스템으로는 SK가 사실은 쉽지가 않다. 근데 전희철 감독이 경기 끝난 다음에 체력적인 어떤 부담감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팩트인지 아니면 폴스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허훈이 들어오면서, 허훈이 지금 좋은 거는 뭐냐면 수비를 굉장히 압박을 많이 가는데, 그렇죠. 그러면 김선영이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아요. 김선영은 활개를 치면서 그 원희하고 2대2 또는 이제 그 갑작스러운 리머텍으로 거기서 들어가면서 뭔가 이제 그 활로를 뚫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KT가 사실은 윙포워드진이 양홍석에 하윤기에 라렌이 있으면 리머텍이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외곽으로 빼주는 것도 잡힌단 말이죠. 거기에 앞선에서의 정성우나 또는 허훈이 압박이 강하게 되면 김선영이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여기에서. 그렇죠. 예. 게다가 파워에서 약간 밀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미드 점퍼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김선영이 체력적인 어떤 부담감 때문에 부진했다. 저는 이제 그 부분도 있지만 어떤 그 KT 어떤 수비 시스템에 지금 김선영이 잘 뭐랄까 그걸 극복하지 못했다. 이 해석이 좀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선영의 어떤 스타일을 보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 허운 같은 경우가 어떤 2대 게임을 할 때 좀 파워를 기반으로 미드레인지 게임을 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활용을 하는 선수죠. 이게 사실 최대 강점이죠. 거기서 나오는 어떤 파워 넘치는 플레이 그리고 어떤 순간 동작으로 스텝백 뭐 3점 이런 것들이 되게 무서운데 사실 김선영은 이 선수가 점퍼가 약한 건 아니에요. 지금 와서는 사실은 뭐 이제 3점도 꽤 잘 넣는 편, 성공률도 좋은 편이고 괜찮은데 어쨌든 이 선수는 순간적인 어떤 공간을 침투하는 어떤 이제 스피드한 돌파 이게 사실 강점인데 이 루트가 어느 정도 차단이 되면 사실은 의외로 되게 좀 무기력한 경기도 한 번씩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김선영이 어떤 가진 약간 어떤 약점이자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상대팀들은 뭐 김선영은 너무 오랫동안 뛰어온 선수이기 때문에 다 알고 대처가 되어 있고 KT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이 프런트 코트 높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사실 공간이 난다고 해도 김선영 입장에서는 어떤 뭐랄까 공간이 안 난다고 해야 되나? 그 림 쪽에서는 어떤 시도할 엄두가 안 난다는 이런 부분 있다 보니까 뭐 동대 한 바퀴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SK가 우승하기 위해서는 KT라는 산을 넘어야 되잖아요. 예, 2위 입장에서 1위라는 산을 넘어야 되는데 해법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어제 경기를 보면서 이게 결국 나중에 갔을 때 사실 그런 의문이 조금 들긴 했어요. 뭔가 플러스 알파가 뭔가 있어야 이제 맞불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살짝 끊으면 SK 여전히 좋은 팀이고 김선영 여전히 훌륭한 선수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걸 바탕으로 깔린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김선영 선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었냐면 미드 점퍼를 좀 갖추면 좋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물론 이제 돌파도 슬래셔도 괜찮고 이제 석점도 꾸준히 연습을 하고 그 농구에 대해서 되게 진지한 선수예요. 근데 이제 파워가 약간 부족하고 그 림 어택에 대한 어떤 특출한 부분이 있지만 그게 경기 어떤 지배력으로 발현되는 데 약간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 나타나냐면 대표팀 냈을 때 중동이나 어떤 신장이 큰 선수들하고 맞닥뜨리게 되면 속공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재치 있는 어떤 돌파 이거 빼면은. 거기에서 이제 2대 게임에 의한 어떤 안정적인 옵션이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예전에 국가대표팀에 있었을 때도 김선영 선수가 어떤 포인트 가드 절대적인 에이스라기보다는 어떤 슈퍼 서브에 가까운 위치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 이런 그 맥락들이 최상위권 팀들하고 경기를 했을 때 특히 높이가 좋은 팀들 했을 때는 좀 나오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미드레인지 게임을 좀 이제 강화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근데 그거는 좀 뭐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아니면은 제가 볼 때는 원인을 좀 빼면서 이제 돌파 공간을 좀 줘야 되는 어떤 그러면서 그 패턴을 좀 조정하는 그렇죠. 그런 방식이 될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을 갖다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어떤 변화가 좀 있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할 것 같긴 하고 또 최준영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가 KT전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고 뭐 15득점 올렸으니까 나름 제 역할을 했는데 야투율이 32.3%예요. 그러니까 KT에서 지금 보면 KT전에서는 원희가 1옵션이고 김선영하고 원희의 어떤 2대2가 2옵션이고 최준영이 거기에 보조 옵션 2.5옵션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게 약간 고장이 난다. 또는 이제 효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돼버리면 SK가 KT를 갖다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그 확률을 좀 더 줄어들게 되는 그런 모습도 있고 역시 이제 나왔던 것처럼 결국 이제 미드레인지 게임 두 선수 모두 미드레인지 게임에서 그 좀 성기기 때문에 완성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KT의 이런 그 구조적으로 좀 못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최준영이 1라운드 때 정말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2시즌 전에 최준영이 진짜 좋았을 때 가장 좋았을 때를 돌이켜보면 사실은 원에서 파생되는 옵션을 받아먹는 캐치앤슛 위주의 어떤 점퍼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 기본으로 뭐 점퍼가 조금 불안하다고 하지만은 원위에서 빠져나오는 거를 마무리하는 최준영의 어떤 점퍼는 사실 알고도 못 막아요. 타점 자체도 높고 사이즈도 그렇죠. 좋고 그리고 최준영이 일단 원위에게 볼 투입될 때 어떤 링커 역할 자체를 너무 안정적으로 수행해주기 때문에 이 시너지는 되게 좋은데 사실 최근에 1라운드 때 그게 나왔다가 최근에 2, 3라운드 특히 3라운드 들어서 이제 최준영의 점퍼의 이 과정들을 보면은 공격이 안 풀릴 때 결국에는 볼 잡아서 원드리블 점퍼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 최준영이 그거에 대해서 좀 뭔가 이제 좀 본인이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은 전혀 효율적이지도 않고 아직 검증되지 않은 옵션을 쓰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좀 다른 게 뭐냐면 최준영이 2년 전에 굉장히 좋았을 때는 뭐냐면 스팟업 슈터 역할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원희가 들어가서 더블 팀이 딱 들어왔을 때 밖으로 빼주면 그거를 잡아서 넣는 거. 그러니까 문경 감독도 그때 당시에 뭐라 그러냐면 이 선수가 볼의 회전이 굉장히 좋고 슈팅 메커니즘이 괜찮기 때문에 석점 슛은 괜찮은 선수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걸 개발을 좀 더 하고 연습을 좀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거였고 지금은 뭐냐면 이제 이 선수가
비중이 늘어나면서 메인 볼 핸들링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2대2 공격에서 그 자기가 치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드리블이라는 점퍼를 하는 그 슈팅 메커니즘은 아직까지 좀 불안한 거죠. 그렇죠. 네,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 한정으로 봤을 때 KBL 투탑포워드는 최준용, 양홍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네. 안영준까지 네. 이제 뭐 이제 3명, 뭐 송교창은 부상이니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최준용과 양홍석의 가장 큰 차이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양홍석은 뭐 사실 3라운드에서 야투율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자기가 던져야 될 때 안 던질 때를 굉장히 잘 구별합니다. 거기서 이 선수의 효율성이 파생되고 그리고 자기가 던지지 않을 때는 어떤 오펜스 리바운드 가담 통해서 리머텍 빈도를 높이는데 최준용은 사실은 경기가 좀 잘 풀리기 시작하면은 어느 순간부터 약간 자기가 약간 하고 싶어하는 플레이, 좀 선호하는 플레이를 하는데 이게 효율적이지 않은 이런 이제 경향이 강해져서 이 부분은 조금만 더 개선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왜냐하면 최준용의 결국에는 어떤 효율성 증가가 곧 SK의 효율성 업그레이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굳이 맞습니다. 또 이렇게 좀 지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그 계속 나오는 게 우리가 뭐 안영준에 대해서는 롤이 지금까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공에서의 어떤 그 속공 마무리, 그다음에 수비, 그다음에 스트레치 이거였는데 이런 이제 카드들이 막히고 원희가 이제 콤보를 이용해서 의존도가 높아지는 어떤 그런 SK가 이제 KT하고 게임을 할 때 보면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안영준이 그러면 여기서 어떤 변수를 갖다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만들어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이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안영준이 사실은 이 선수도 어느 정도 받아먹는데 약간은 이제 비중이 많이 높단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네. 이제 결국에는 드리블 이후에 던지는 슛들은 지금 김선영, 최준용, 사실 원희가 이제 거의 다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안영준은 이제 볼 없는 것 플레이에 치중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 세 명이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제어가 되고 상대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서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슛 시도 자체가 이제 조금 약간 비효율적으로 계속 나온다면은 사실 안영준에게 그거를 약간씩 주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사실 이거는 문경 감독님의 마지막 시즌부터 이제 SK가 조금씩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올 시즌도 결국에는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계속 나왔었지만 그래서 사실 이제 시즌 중반이고 어느 정도 성적도 이제 2위로 안정권이라면은 약간씩 이런 실험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뭐 좀 개인적인 의견도 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안영준이 미스매치의 달이 미달이라고 우리가 뭐 지난주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미스매치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파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홍석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좀 이제 테크닉이 생기긴 하지만 그냥 몸으로 밀고 공간 만들어서 미스매치를 갖다가 활용하는데 안영준이 그런 부분에서 테크닉도 있고 스킬도 있단 말이죠. 근데 단지 그 미스매치를 뭐 예를 들어서 스크린에 의해서 패스를 받아서 하는 것뿐만 아니고 볼 핸들링을 하면서 미스매치를 만들 수도 있고 거기에 이어서 미스매치를 공략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만약에 빅맨이 섰다 그러면 거기에서 미드 점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옵션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생각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개선이 좀 돼야만 KT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는 어떤 플레이오프에서 그렇죠. 그런 어떤 보증이 좀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KT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KT 20승 6패 1위고요. 2위권과 이제 격차를 계속 벌려가고 네. 있습니다. KCC의 대승을 거뒀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SK도 잡아냈습니다. 예. 이제 KT 김동욱 저희가 부재가 조금 이제 아쉬웠다 이제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는데 김동욱이도 돌아오면서 또 이제 승리를 이끄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 아, 대단합니다. 예. 네. KT는 타짜예요, 타짜. 너무 잘해요. 예. 타짜야 진짜. 예, 진짜. 짝귀 같아. 단순히 접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좀 이제 KT가 어느 정도 사실 강팀이기 때문에 리드를 어느 정도 벌렸다가 나중에 이제 상대가 좀 추격을 해오는 흐름에서도 김동욱의 한 방들이 사실은 그 흐름을 확 끊어버리는 어떤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김동욱의 존재는 역시 되게 중요하다는 게 계속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김동욱이 있을 때 어떤 이제 이 KT의 어떤 핸들러가 많아지는 멀티 핸들러, 최대 3명의 핸들러를 어떤 두고 코트에서 어떤 게임 운영을 하는 이 모습도 상당히 좀 위력적인 것 같아요. 네. 아, 그렇습니다. 지금 그 핸들러가 지금 보면 뭐 저희가 트리플 핸들러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일단 허운 선수가 있고 정성우 선수가 있고 그다음에 김동욱 선수 들어갔을 때 김동욱 선수가 있고 김영환도 핸들러 역할을 할 수 있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양홍석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공격의 어떤 패턴들이 딱 나올 때 최대 3명의 어떤 핸들러가 곳곳에 배치가 돼 있으면서 거기에 따른 공격 효율성을 딱 올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뭔가 그 틀을 맞춰주면 그 틀에서 약간의 변형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엑스트라 패스의 어떤 중요성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 라렌의 미스매치를 공략을 해요. 예를 들면 근데 그걸 2대1을 통해서 한다고 쳐요. 허운이 들어갔어요. 거기서 라렌이 픽앤팝을 해요. 줘요. 그리고 라렌이 거기서 가드질이 맡았을 때 이제 스크린이나 가드질이 맡았을 때 미스매치를 쭉쭉쭉 해줘요. 그리고 거기 보면 더블팀이 들어오겠죠. 그럼 밖으로 빼줘요. 그렇죠. 밖으로 빼줬을 때 여기에 오픈 찬스가 거기서 딱 나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까지 막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선수가 핸들러였을 경우에 이 선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다시 엑스트라 패스를 통해 가지고 더 좋은 찬스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렇죠. 이제 그런 역할들을 갖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리플 핸들러 시스템은 굉장히 좀 위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핸들러가 코트에 많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죽은 패스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트리플 스렛이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슛, 패스, 드리블 이제 가능한 어떤 포지션을 이제 트리플 스렛이라고 하는 세 가지 위협이라고. 그렇죠. 근데 이제 핸들러, 그러니까 슈팅 능력과 핸들링 능력 모두 갖춘 선수를 이렇게 같이 배치를 하면은, 그러니까 한쪽에서 먼저 2대1 하고 이렇게 볼이 나왔을 때 이제 그거를 이제 엑스트라 패스로 이제 말씀하신 처리를 할 수도 있고 다시 다른 어떤 장신 자원과 2대1 게임을 전개를 해서 그 흐름을 이어가서 계속 전개할 수 있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드 전환을 하면서 2대1을 연속으로 진행을 했을 때 또 좋은 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장점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허훈에 대해서는 상대가 이 선수는 슈팅 능력이 워낙 좋으니까 딥3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파이스루로 따라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양홍석이면은 뭐 슬라이드 스루로 따라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2대2 수비법이 핸들러마다 다르잖아요. 상대팀이 준비해오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한 포지션에서 다른 스타일의 다른 강점을 가진 핸들러가 사이드 전환하면서 2대1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어떤 상대가 사실 대처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떤 상대 수비의 균열을 강제해버리는 어떤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해요. 그렇죠. 네. 예. 그건 정말 하기 힘들고 선수들의 어떤 임기응변과 그렇죠. 그냥 에너지 레벨로 좀 메워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점이 있다. 그래서 뭐 불과 뭐 한 10년 전만 해도 드리블 잘하는 뭐 공격 가드 뭐 2명 같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공 누가 가지고 노느냐, 한 명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현대농구 트렌드에서는 되게 다른 얘기가 많이 됐어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제는 저는 가다 익선. 예, 가드는 많을수록 좋다. 가다 익선. 예, 그리고 그 와중에 사이즈가 좋은 선수가 또 그 와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더 좋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현대농구가 수비가 발전을 하면서 2대2 수비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연구가 돼 있고, 그러니까 웬만한 이제 2대2 공격에 대해서는 수비법이 다 파해가 되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거기에서 그렇죠. 이제 어떤 선수가 좀 더 능력 있는 선수가 그거를 활용할 것인가, 뭐 예를 들어 르브론 제임스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 그러니까 그런 슈퍼 에이스의 어떤 그 다툼이 있는데, 근데 슈퍼 에이스를 보유하지 못한 팀들 같은 경우에는 더블 핸들러 시스템 또는 트리플 핸들러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면 거기서 2대2가 잘 안 됐을 경우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위크 사이드로 전환시켜서 거기서 다시 또 2대2 공격을 하면서 상대 수비의 어떤 균열을 갖다 만들어 버려요. 이제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공격의 어떤 확률이 좀 더 높아지겠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게 되는 건데, KT가 그런 이제 어떤 그 공격 그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 이게 이제 허운이라는 아주 굉장히 좀 매력적인 메인볼 핸들러가 있고, 정성우라는 견고한 메인볼 핸들러가 있다면, 또 김동욱 같은 타짜 같은 그런 그렇죠. 또는 양홍석이 또 그걸 하기도 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상대 수비가 진짜 막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KT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 했는데 계속 이게 좀 부담이 돼요. 네, 부담이요? 네. 네. 마무리가 괜히 갑작스럽게 끝내지 말아 달라라고 얘기하셔가지고. 근데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사실은 준비한 거 다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맞아요. 예. 네. 뭐 최선을 다 해야 되고 2부는 더 재밌게 해야죠. 네. 2부에서 뵐게요. 자,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